10년 내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바뀌긴 어렵다.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의미로 전기차를 바라보는 게 좋겠다. 상반기엔 안 올랐는데 하반기에 오를 거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거는 중소형주가 좀 오를 거다. 미국과 비견할 상태는 아니고 지금 당장 미국이 공급망만 약간 변경했는데도 중국엔 뭐가 옵니까? 디플레이션이 와버리잖아요. 소비가 안 나타나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건 자체 문제. 우리는 이걸 부동산, 헝다나 컨트리가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패권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트럼프 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사실 오바마 때부터. 오바마가 제일 많이 말했던 거 리쇼어링입니다. 아시아, 동북 아시아 중심의 피벗 그 군사 작전을 오바마 때부터 얘기했어요.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에 이르면서 현재는 니어쇼링, 프렌드쇼링까지 가 있는 거죠. 이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이 지금 당장 뭐 부동산 회사들 때문에만은 아니고 다만 얘를 바로 못 살리는 이유는 이 패권 전쟁 때문에. 커다란 무게를 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쉽사리 못 벗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어디가 분명하게 우위를 갖고 있느냐? 지금 상무장관이 가서 내가 니네 좀 봐줄게 라고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주도권자고 누가 그 따라가는 쪽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그 패권 전쟁에서 잘 살아남는 법을 찾아야 할 국가지 뭐 이게 뒤집힐 양상은 아직은 없다. 그 디리스킹을 통해서 핵심 품목 외에 다른 부분에서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그 버퍼가 좀 생기면 그렇죠. 그럼 조금 나아질 수가 있겠네요.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시진핑이 제발 독재만 너무 그러지 말고 얘를 잘 사용해서 힘을 기르는 기간이 내수로 어느 정도 다시 탄탄해진다면 또 한 번 패권 전쟁에 도전해 볼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은 내부적으로 웅크리고 미국의 그 내민 손을 잡아야 할 때지 쳐버릴 때는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일본과는 조금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뭐 예전에 패권을 갖고 겨루던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도 많고 그렇죠. 뭔가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한 그렇죠.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 패권 전쟁이 시작된 시점이 제가 왜 미국이 이렇게 늦게 시작했을까 늘 고민했었어요. 일본은 정말 딱 기세를 보이자마자 팍 눌러버렸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는지 궁금한데 어쨌든 일본하고 했던 때 쌓여있는 많은 법들과 그 경험들이 그대로 이번에 다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제가 칩워라는 거 보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그 전쟁이 여기 나와요. 일본과의 전쟁 얘기가. 미국이 어떻게 그들을 패권 전쟁에서 내리눌렀는지를 거기 패권 전쟁이라고 안 써 있고요. 이 반도체 회사들이 담합하고 막 이런 거. 지금 그거의 가장 극단적인 그런 증거가 뭐냐?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던 일본과 중국의 보조금 정책을 제일 적극적으로 쓰는 국가가 됐다는 거. 패권 전쟁에 전술이 확 바뀐 거예요. 그때는 그거 안 하고 그냥 일본을 눌러버렸거든요. 지금은 거꾸로 일본과 중국이 대대로 사용했던 세계를 먹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보조금을 미국이 제일 활용하고 있죠. 조사 자료를 딱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한 4-5배나 보조금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조차도 이 정도 수준에서도 미국과 경쟁을 해서는 만만치가 않은 거군요. 그렇죠. 상대가 안 되는 거군요. 그게 이제 패권 통화, 기축 통화국의 그 어떤 힘이죠. 좀 궁금한 게 만약에 이렇게 중국 경제가요, 그 통화 만약 부채의 90%가 위안화로 돼 있다고 하면 그런 거는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출 같은 걸로 해소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터져서 위기가 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IT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왔던 건 어떤 거냐면 위기가 오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서 금리가 제로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조달할 필요가 없는 애플 같은 데들이 이때다 하고 30년짜리 채권들을 막 발행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기준금리가 제로인데 우량한 기업이 30년짜리를 찍었다 그래서 몇 프로짜리였을까요? 뭐 0.2.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도요. 애플은 끄떡도 안 합니다. 왜요? 다시 발행을 할 일이 있어야 높게 발행을 하지. 지금 애플 아니라 어디라도 지금 발행하면 높게 해야 합니다. 왜냐면 기준금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얘들은 이미 떵떵거리고 다 발행을 해놨어요.
몇십 년짜리, 30년짜리들, 10년짜리들 막 발행. 그 당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인터넷에 많이 뜹니다. 네. 빅텍들이 발행한 거. 이런 상황이잖아요. 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 중국은 10년짜리도 잘 안 됩니다, 발행이. 중국의 기업은 10년짜리도 누군가 채권을 사주지 않아요. 거의 1년짜리가 기본이. 중국은 1년짜리입니다. 3개월짜리, 1년짜리가 믿지 많죠. 못하는 거네요. 10년을 발행 안 해요. 발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발행을 해도 아무도 안 사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 회사를 못 믿는다는 건데, 못 믿는다는 게 어떤 거면,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못 믿을까요? 믿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알리바바 망할까요? 이제 정부가 팍 하면 망하잖아요. 그쵸. 그거 그 다음에 얘네들 재무 정보가 투명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10년, 그러니까 20년짜리, 30년짜리 채권 발행 못합니다. 네, 그건 심정 국채에서조차 그렇잖아요. 중국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발전하는 기간을 꾹 참아야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네. 채권 시장이 계속 개방돼야 돼요. 진짜로 패권 국가가 되려면 패권 통화를 가져야 되거든요. 기축 통화요. 기축 통화를 가지려면 지금 말하는 중국이 막 그 여러 나라에 위안화 사용하는 거 늘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달러가 위협받고 있다 이거 다 뭐냐면 지불 통화예요. 거래 통화요. 네. 거래 통화는 쉽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가치만 있다면. 근데 이거 말고 준비 통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의 외환 보유고. 이거 뭔지 아세요? 사실은 뭐 3천억, 5천억 이렇게 하는 그 외환 보유고 이거 달러로 들고 있지 않아요. 달러 채를 들고 있는 겁니다. 달러 채권 뭐예요? 네. 미국 국채. 그러면 중국이 전 세계 패권 국가, 위안화가 패권 통화가 되려면 위안화로 발행된 채권을 다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서 들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채권 발행도 안 될 뿐더러 그 채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장도 없습니다. 지금 중국은. 네. 왜냐하면 그런 채권이 발행되려면 그 채권이 발행되기 위한,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게 단기부터 장기까지 다 있어야 이게 시장이 온전하거든요. 네. 갑자기 30년짜리 발행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거꾸로져 버려요. 네. 하나만 긴 게 있으면.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 5년, 10년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장도 없을 뿐더러 이걸 유지하려면 옵션, 선물,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다음에 결제 이런 게 다 따라와줘야 되는데 중국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 통화로 지금 준비된 곳은 끼케야 유로화 정도가 그런 정도 가는데 걔네가 10%대예요. 준비 통화로서 어떤 위치는. 현재도 중국은 전 세계 준비 통화로 평가하면 53% 장악입니다. 이건 10년 내에 안 바뀔 거라는 게 전 세계 그 중앙은행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 전에 회의를 했어요. 설문을 했더니 그렇게 대답이 나왔어요. 10년 내에 달러가 기축 통화가 바뀌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준비 통화가 위안화가 지금 말하는 50%대까지 쉽게 말하면 위안화로 발행된 채권을 여러 국가에다가 대신 줄 수 있는. 지금 아시다시피 일본, 중국이 왜 미국 국채의 가장 큰 보유자일까요? 그게 뭐냐면 그 나라들이 달러로 지불된 그 달러를 채권을 국채를 사줬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갖고 있어야 외환 보유액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들고 있을 때 중앙은행이 달러로 들고 있지 못하게 돼 있죠. 채권으로 들고 있게 돼 있어요. 네. 그 유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한 이런 채권 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중국은 그런 면에서는 아직 좀 멀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한다면은 중국보다는 미국. 현재로서는 제가 투자의 지도를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유동성에다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네. 시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올려놓는 건 유동성이니까요. 지금 그러면 전 세계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금리를 5%까지 올렸다는 얘기는, 금리를 올리는 시기는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유동성을 줄이는 시기입니다. 네. QT라고도 말하는 그런 정책. 그게 뭐냐면, 그래서 많은 시장의 정보가 뭐 M2도 줄고 있고 유동성이 줄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은 못 올라갈 거라는 게 약세론자들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중앙은행과 관련된 기존의 전통적인 유동성만 본 거고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유동성. 정부가 지출해서 나오는 이 새로 공급하는 유동성이라는 네. 이 정부 지출 유동성은 지금 너무 뚜렷하고 너무 강력하고, 네. 제가 아까 정부가 그냥 이렇게 그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거 말고 뭐라 그랬죠?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다 했잖아요. 네. 미국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하게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전부 유동성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투자의 지도에서 말한 것처럼 유동성에 투자를 하라라는 게 제 뜻인데 예전의 패러다임으로 볼 때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야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나왔으니까 그게 이제 침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침체가 와서 금리 인하하면 투자해.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아. 근데 지금은 그걸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가 쏟아내는 유동성에다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장을 움직이는 유동성이에요. 요즘에 미국 엔비디아도 막 뜨겁고 대표적으로 뭐 인공지능 AI, 로봇,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이 되게 각광을 받는 것 같은데 우선 AI 좀 섹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로 대표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거품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AI 쪽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예전에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술에다 투자할 때는 AI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네. 기술에다 투자할 때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기술이 돈을 버는 상태까지 가는 동안에 그 항상 유사한 곡선을 그리고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트너의 하이프 곡선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항상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 가트너 하이프 곡선은 처음에 기술 촉발 시기가 와요. 요때는 주가가 각광을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폭등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시기가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에 이르게 되면 갑자기 환멸 단계로 빠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죠. 이건 예외 없이 모두가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뭐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태양광 관련된 기술도 OCI가 뭐 50만 원, 60만 원 갔던 게 바닥까지 떨어지는 태양광 기술이 처음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태양광업을 설치할 정도까지 단가가 떨어지지 않았던 시기니까 금융위기 때 막 이럴 때거든요. 네. 금융위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태양광 기술의 어떤 태양광 시대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풀려진 기대로 주가는 올랐지만 실제로는 단가가 떨어지지 실제로 돈을 벌지 못하면서 뚝 떨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야 수익성 증명 단계가 오고 그 다음에 생산성 안정 단계로 가게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I도 똑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현재 AI는 기술 촉발 단계에 들어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AI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이나 이런 그러니까 저희 회사나 다른 회사들의 흐름들을 봤더니 이건 분명하게 돈을 버는 기술로 갈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거기에 못 이르는 기술도 꽤 많아요. 사람들을 흥분시켰지만 주로 어떤 쪽? 얼리 어댑터들만 흥분을 했다가 이제 그게 상용화되지 못한 기술. 네. 예를 들면 3D 프린터 있잖아요. 엄청 난리를 쳤지만 지금 없어지지는 않았는데요. 그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크기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발표되지만 그게 모든 산업을 움직일 정도까지 가지 않는 기술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AI는 전체적인 산업 구조를 바꿔놓을 기술이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어디에 비견하냐면 인터넷에 나온 것과 같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디가 올라가는지를 잘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네. 단계별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쪽이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분야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건 돈인데요. 그 AI 관련된 기업의 펀딩된 양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22년에는 10억이었어요. 23년도 지금 8개월밖에 안 되는 동안 131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10배가 넘죠. 네. 예, 그 정도로 돈에 눈이 달렸기 때문에 얘가 확실히 크게 갈 거라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단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프로세서 중심으로 수혜가 나타날 걸로 봐요. 프로세서라는 건 CPU, GPU, ASIC 같은 것들이잖아요. 요런 쪽에 지금 관심을 갖는 게 좋은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확실하니까. 그렇죠. 아직은 그 단계만 수혜를 입을 단계예요. 하지만 이 스타트업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다음 단계 어디로 갈지를 저희는 짐작하는데 스타트업들이 이제 좀 세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0억 달러가 들어가서요. 보통 10억 달러 이상 이제 그 매출이나 이런 걸 가지는 회사를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AI 관련된 유니콘이 16개나 됩니다. 요 짧은 시간 동안. 근데 얘들이 어떤 분야를 하나 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프로세서 관련된 이런 기술 이런 어떤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 얘기인즉슨 다음 단계 상승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나올 거다라는 거고 저는 기존의 업체 중에서 이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인공지능에 절대 수혜를 입혀서 빨리 돈을 벌어내는 쪽들을 지금도 저는 투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 프로세스를 투자하지만 이거 외에도 시장에는 지금 안 나오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너무나 당연한 투자죠. 프로세서 투자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투자는. 하지만 그거 말고도 지금 그 수혜가 조금은 이동된 상태 같아요. 네. 그 이동된 상태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쪽들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일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전기차 부분도 뭐 좀 수요가 지지부진하고 살 사람 다 샀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전기차 부분이나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뭐 완전 그 뭐랄까요? 춘추전국 시대처럼 혹은 뭐 엄청난 그런 칼바람이 있는 시대예요. 뭐냐면 예전에 니오나 뭐 이런 그 BYD. 예, 뭐 이런 데들이 엄청 기대감으로 올랐었지만은 네. 지금은 그 단가 경쟁하고 있거든요. 네. 예. 치킨 게임. 예, 그쵸. 전기차는 그쪽으로 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에 대한 투자는 어찌 보면 보조금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가장 이슈죠. 왜냐하면 중국이 첫 번째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유럽이었고, 이번에 세 번째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은 거대한 보조금에 의해서 이동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누구나 달라들어야 될 시장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많은 것들이 판결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순수 전기차가 더 어쩌면 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오면서 한때는 이제 테슬라 뭐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갔었는데 그런 것처럼 전기차 시장은 계속될 걸로 봅니다. 저는 다만 이제 기존의 그런 양상은 아니고 이 상황에서 제대로 탄탄하게 갈 수 있는 회사들 이런 부분들을 따지다 보니 제가 생각하기엔 테슬라가 그래서 좀 왜냐하면 충전소 관련해서도 그렇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주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전기차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의미로 전기차를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래서 테슬라도 좀 괜찮아 보이는 거고 그 분야에는 1등이잖아요. 그렇죠. 네, 빅테크도 뭐 이런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은 빅테크들은 다 AI 관심 갖고 네. 다 거액의 투자를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하반기 시장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앞에 상반기에 올랐던 게 안 오르고 이제 하반기엔 다른 게 올라갈 거냐. 상반기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상반기엔 안 올랐는데 하반기에 오를 거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거는 중소형주가 좀 오를 거다. 왜 그러냐면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의 렌즈의 차이인데 침체를 앞두고 있고 기존의 사이클로 바라보면 지금은 중소형주를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침체로 갈수록 작은 회사는 크레딧 문제가 생겨요. 그거를 나타나는 게 뭐 보통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말하는 그런 스프레드인데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이거가 곧 터질 거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작은 회사는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침체를 어떻게든 지금 미뤄는 졌지만 올 거다라고 보는 쪽들에서는 건들 수 없는 데 반해서 저는 왜 중소형주로 확산될 거라고 보냐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부 지출에 의해서 일어나는 공급 주도의 그런 상승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진행될 때는 그 혜택을 입는 정부 지출에 미국 정부 지출의 혜택을 입는 보조금을 받거나 혜택을 입는 기업들은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으로 실적 장세가 나타나요. 실적으로 지금 종목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실적 장세의 전형적인 특징은 중소형주가 더 유리합니다. 만약에 햇볕을 봤을 때 대형주는 이 햇볕에 의해서 올라가는 분야도 있지만 안 올라가는 분야도 있거든요. 근데 작은 회사는 요것만 이 햇볕에 해당되는 회사라면 확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 이제 종목들을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아까 제가 미국의 그런 어떤 그 설비 투자 관련돼서 주가들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때 산업재를 말씀드렸잖아요. 산업재 기업들 중에서 다양한 사업 부분을 갖고 있는 데는 못 올라갑니다. 순수하게 이 페펙스와 관련된 기업만 올라가요. 세게 올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지금 실적 장세가 오나 이 사람아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지출이라는 독특한 유동성에 의해서 오는 실적 장세에서는 중소형주도 빚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대형주 위주의 상반기 장이 아니라 중소형주도 올라가는 장이 올 거다. 물론 그건 업종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안 올라간 게 올라간다면 그걸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올라갔던 건데 계속해서 올라갈 거로 보는 건 빅텍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빅텍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상반기처럼은 못 올라가고요. 매그니피센트 7 이렇게까지 못 올라가고요. 하지만 유지하고 기회가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AI에 대한 투자는 아까 프로세서를 투자하면 엔비디아.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투자는 아직도 빅텍에 모여져 있어요. 왜냐? 투자 여력도 크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충분히 조달에 이런 게 문제가 없으니까 흔들릴 것도 적고 두 번째 이거보다 더 큰 거 실적이 좋아지 큰 모멘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작년도부터 올해 초까지 사람을 많이 잘랐어요. 이게 이제 실적으로 막 나타나요. 이제 하반기에 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만둔 사람이 실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들어서 실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하반기예요. 빅텍은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 기반을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를 생각할 때나 그 다음에 비용에 관련된 실적으로 볼 때나 빅테크는 하반기에도 여전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신 것도 저도 좋게 생각하니까 뭐 그것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저가 이제 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는 쪽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정부 지출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런 그 공급 주도의 이런 상승장을 저는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에 가장 수혜를 입는 업종은 ETF로 사놓고 싶어요. 그래서 반도체, 그 다음에 지금 저희는 2차 전지를 업종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아, 국내요? 네. 오, 네. 근데 뭐 종목 하나 한 것처럼 대박은 아닌데 굉장히 대박입니다. 근데 나쁜 점은 대박은 안 나는데 좋은 점은 뭐 그렇게 박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소부장으로 가야 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제 앞으로 충분히 일어날 거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내 ETF라는 거는 네, 맞습니다. 그 미국에서 IRA, 예를 들면 2차 전지면 IRA 때문에 거기 와서 투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수혜를 받는 2차 전지 섹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아직은 보조금이 어떤 식으로 한도도 아직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양상이 될 수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기술이 지금 이제 3원계가 좀 이제 상당히 조금 밀리고 뭐 여러 가지 자꾸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기술적으로 따라갈 수 없다고 봐요. 제가 우리 고객들의 그런 어떤 저는 큰 틀을 갖고 지금 예를 들면 반도체 뭐 이런 산업재 뭐 이런 거 투자를 하지만 그 안에서 2차 전지에 뭐 그 기술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종목을 바꿔 날 능력은 저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서 업종으로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ETF로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선호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것 쪽만 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2차 전지인데 액티브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ETF 중에는 저희가 기존에 2차 전지에 그냥 통째로 투자하는 산업을 투자했었어요. ETF를. 그래서 짭짤하게 아주 좋았는데 지금은 점차 얘도 가져가지만 또 돈을 나눠서 2차 전지 액티브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거는 선수들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술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체크하고 있으니까. 저는 큰 건 결정을 하는데요. 그 기술까지 쫓아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2차전지 투자를 할 때는 그러니까 2차전지만이 아니라 다 모든 투자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약간 미국 그 주도 정부 지출을 얘기하신 거고 이거는 국내. 근데 그게 미국 정부 지출에 의해서 여기가 낙수 효과를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전기차 중에서도 예전에는 그 전기차라는 이름으로 많은 종목이 올랐다면 이제는 그 전기차 안에서 어떤 부분이 올라가는 것들이 세분화돼 갈 거예요. 그 중에서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에서 그 전기차 값의 대부분은 배터리 값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배터리에 대한 투자는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 이 정부의 보조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이 거의 미쳤다시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완전히 세상을 갈라놓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수혜를 입는 첫 번째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무조건 업종으로 따라가자. 다만 그 안에서 소부장으로 쫓아가는 그런 것들은 액티브 매니저들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럼 반도체 2차 전지. 네, 그런 것들은 업종으로 투자하고요. 그거 외에 종목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AI의 투자이기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이기도 한데요. 반도체 중에서 지금은 반도체 흐름 중에 뭐가 있냐면 애플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다 자체 칩 개발이 유행입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체 칩을 개발하려면요. AI나 5G나 자율주행에서 자체 칩을 개발하려면 반드시 써야 되는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EDA라는 겁니다. 전자 설계 자동화. 네. 요 EDA 관련된 기업이 지금으로서는 한 3개 정도 있는데 예. 이 3개 기업은 상당히 유망하다.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업종이라기보다는 요건 업종도 없지만 이런 건 종목으로.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를 투자하면 종목을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런 것처럼 아까 제가 소프트웨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 개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회사에다 투자해요. 그거는 종목에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업종, 50% 정도는 종목을 5개 정도 나누면 5종목. 지금 현재는 제가 그 중에 3개는 산업재 관련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인 그런 설비 투자에 관련된 투자 업종, 2개 정도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 이렇게 투자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좋을 때도 힘들고 아플 때도 힘들고 나쁘면 당연히 힘들고요. 좋을 때도 이제 그걸 쫓아가냐가 힘들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모든 거를 혼자서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특별히 이제 장기 자금들,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그거 외에 어떤 뭐 퇴직연금 또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하는 뭐 그런 어떤 그런 목적 자금들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업종이나 이렇게 ETF로 하는 투자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맡겨서 하는 그런 투자를 하시고요. 그거 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은 종목까지 가시는 요렇게 좀 이렇게 나누셔서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유튜브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간도 돈이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더 중요한 시간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보면 애들하고 같이 시간도 못 보냈고 여행도 못 다녔고 네. 내 취미도 못했다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중요한 돈은 벌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잘 배분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너무 이 투자에다 너무 많은 시간을 넣지 않으려면 내 돈을 내가 다 하나하나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커다란 장기적인 자금들은 맡겨서 하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ETF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영자에게 맡기는 거를 좀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종목하시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사실 돈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고 돈을 버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너무 시간을 뺏겨버리는 나중에 보면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셨으면 좋겠고요. 지혜롭게 이게 지금 이런 채널들은 잘 선택해 놓으시면 이제 시간을 아끼는 효과가 있으실 테니까 저는 인생에서 많은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들도 아끼시면서 또 돈도 좀 많이 버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